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18 데니얼 커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5부 두 자아 38 삶을 돌아볼 때 그림 16은 독일 사회 경제 패널 소속 앤드루 클라이크, 에드 디너, 야니스 조젤리스가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전년도에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도 보고했다. 그래프는 응답자들이 보고한 결혼 전후의 만족도다. 이 그래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거의 틀림없이 쓴웃음을 짓는데 쉽게 이해할 만하다. 결국 사람들은 결혼으로 더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으로 또는 둘이 영원히 함께하면 지금의 행복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결심한다. 데니얼 길버트와 티모스 윌슨이 소개한 유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많은 경우의 결혼 결심은 집단적인 감정 예측, 오류를 반영한다. 결혼 당일에도 신랑 신부는 이혼율이 높고 결혼 생활에 실망할 확률은 더 높다는 사실을 뻔히 알지만 그 통계는 그저 남 얘기라 믿는다. 그림 16에 나타난 깜짝 놀랄 뉴스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 그래프를 결혼 생활이 일상이 되면서 결혼 초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적응 과정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판단 어림짐작에 초점을 맞춘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 의무는 삶을 평가해 보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 하는 것이다. 삶 전체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또는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같은 질문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처럼 단순하지 않다. 실험 참가자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단 몇 초 만에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할까? 이 역시 또 하나의 판단 문제로 생각하면 좋다. 다른 질문도 그렇듯이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전에 자기 삶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다. 하지만 아마도 대다수는 정확한 답을 재빨리 찾지 못한 채 즉석에서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 대답할 것이다. 시스템 1이 작동한 결과다. 이 관점에서 그림 16을 보면 그래프가 달리 보인다. 삶 전반을 평가해야 할 때 단순한 여러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평가를 대신 할 수 있다. 앞에서 학생들에게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는지 묻자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마치 데이트가 삶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행위인 양 데이트 횟수를 기준으로 답을 했던 연구를 기억할 것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잘 알려진 다른 실험에서 노르베르트 슈바르츠는 동료들과 함께 참가자들을 실험실로 불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 참가자에게 서류를 한 장 복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때 참가자 절반은 복사기에 10센트 동전이 꽂힌 것을 발견했다. 실험 진행자가 미리 꽂아둔 동전이다. 그러자 이 사소한 행운을 누린 참가자들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기분 어림짐작도 삶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 대답하는 한 가지 방법인 셈이다. 데이트 설문과 복사기에 동전 꽂아두기 실험은 애초 예상대로 전반적인 행복에 대한 답은 애누리해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삶을 평가해 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의 기분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거나 곧 일어날 중요한 일들, 이를테면 배우자의 건강이나 10대 자녀가 만나는 안 좋은 친구들처럼 반복되는 관심사 또는 중요한 성취나 뼈아픈 실패 등이 떠오를 수 있다. 질문과 관련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몇 가지는 떠오르고 다수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삶에 재빨리 점수를 매길 때면 복사기에 꽂힌 동전처럼
전적으로 무관한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삶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그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의 영향을 받는다. 근래에 결혼했거나 곧 결혼할 사람은 삶을 돌아보는 일반적 질문을 받았을 때 결혼을 떠올리기 쉽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자기 뜻에 따라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을 떠올리면 행복하다. 문제는 무엇에 주목하느냐다. 그림 16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 전에 치렀거나 곧 다가올 결혼을 생각할 확률로도 읽을 수 있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결혼은 시간이 흐르고 새로움이 시들면서 비중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래프에서 결혼을 중심으로 전후 2, 3년간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이례적으로 높다.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질문에 대답할 때 의존하는 어림짐작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다면 행복에 관해서든 결혼에 적응하는 과정에 관해서든 이 결과에서 배울 건 거의 없다. 그 어림짐작 변화에서는 행복이 조수처럼 수년간 높아지다가 서서히 잦아든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없다. 삶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행복한 결혼을 떠올리는 사람이라도 다른 시간까지 더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그 생각이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랑에 푹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운 좋은 신혼부부도 결국은 현실로 돌아올 테고 이들의 체감 행복은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다시 주변 환경과 그 순간의 활동에 좌우될 것이다. 일상 재구성법 연구에서 배우자와 사는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는 체감 행복에서 전반적인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여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적지만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훨씬 적다. 잠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은 황홀하지만 비교적 인기 없는 집안일, 밥하기, 아이 돌보기에도 많은 시간을 쓴다. 그리고 물론 남편과 보내는 그 많은 시간이 즐거운지 아닌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결혼은 평균적으로 체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행복과 무관해서가 아니라 결혼이 삶의 어떤 부분은 더 좋은 쪽으로 어떤 부분은 더 나쁜 쪽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개인이 처한 환경과 삶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 하나는 체감 행복과 삶에 대한 만족도 모두 유전적 기질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사는 기질은 키나 지능처럼 유전되는데 이는 태어나면서 떨어져 산 쌍둥이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똑같이 운이 좋은 사람이라도 얼마나 행복한가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또 결혼처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서로 상쇄되는 탓에 행복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도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높은 소득처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대개는 긍정적이지만 돈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서 전체의 그림은 복잡한 경우도 있다. 고등교육의 영향을 대규모로 조사한 어느 연구는 비록 연구 목적은 달랐지만 젊은이들이 세운 목표가 일생에 미치는 효과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의 토대가 된 자료는 1976년에 엘리트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시작한 약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1995에서 199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다. 이들은 17, 18세 때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이라는 목표에 중요하지 않다부터 필수적이다까지 4단계 중 하나에 표시하는 설문조사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다시 설문에 참여해 1995년의 소득,
그리고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답했다. 목표는 큰 차이를 낳았다. 경제적 포부를 밝힌 지 19년이 지나 높은 소득을 원했던 학생들 다수는 실제로 그 포부를 달성했다. 예를 들어 설문 작성자 중 의사를 비롯해 의료계 전문직 종사자 597명을 보면 과거의 돈의 중요성을 한 단계 높이 평가할 때마다 1995년 소득이 무려 1만 4천 달러 이상 증가했다. 직업이 없는 기혼 여성들도 과거의 경제적 포부를 실현한 경우가 많아서 포부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배우자의 수입에서 나오는 가계 소득이 1만 2천 달러 이상 증가했다. 18세 때 소득의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부여했는가에 따라 성인이 되어 소득에 얼마나 만족할지도 예측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고소득 집단, 가계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저소득부터 중간소득까지의 집단 5만 달러 이하와 비교했다.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을 필수 목표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서 5점 만점에 0.57점이었다. 반면에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은 그 수치가 고작 0.12였다. 돈을 원했고 그만큼 벌어들인 사람은 평균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워했고 돈을 원했지만 그만큼 벌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실망스러워했다. 다른 목표도 마찬가지다. 성인이 되어 삶에 불만을 갖는 비결 하나는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20년 뒤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볼 때 젊은이가 세울 수 있는 가장 장래성 없는 목표는 공연 예술 분야에서 성공하기였다. 10대의 목표는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얼마나 만족하며 살지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이 연구 결과에 일부 영향을 받아 이제까지 생각해온 행복의 정의를 바꾸기로 했다. 사람들의 목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 일을 어떻게 느낄지에 워낙 중요해서 오직 체감 행복에만 주목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무시하는 행복의 개념은 옳지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시한 채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정에만 주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당화하기 어렵다. 두 자아의 행복을 모두 고려하는 혼합된 관점의 복잡성을 인정해야 한다. 주목 착각. 자기 삶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는 속도에서 그리고 현재의 기분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평가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림짐작을 사용하는 게 분명하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칙과 바꿔치기의 사례다.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 데이트에 대한 질문이나 복사기에 꽂힌 동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삶에는 데이트나 행운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니다. 동전 하나를 주었다고 해서 행복의 개념이 갑자기 바뀌겠는가? 하지만 시스템 1은 삶의 작은 부분으로 삶 전체를 쉽게 대체해 버린다. 삶에서 특정 부분에 주목하면 전체 평가에서 그 부분이 커 보인다. 이는 주목 착각의 본질이며 주목 착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 삶에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캘리포니아에서 프린스턴으로 이사 가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가족과의 토론이었다. 아내는 동부 해안 사람들보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기후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추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로 세계에서 손꼽히지 않는가. 내가 관찰한 바로는 변치 않는 삶의 환경은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따라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직감은 감정 예측 오류라고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허사였다. 얼마 뒤에 이 일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도는 상태로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사회과학 워크숍에 참석했다. 어떤 동료는 다음 세기의 지구에 살 인류의 행복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쳤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살면 어떤 기분일지도 모르는 마당에 더워진 지구에 살면 어떤 기분일지 예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을 주고받은 직후에 나는 동료 데이비드 슈케이드와 함께 다음의 두 문제를 조사할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상대적 행복과 관련해 가장 널리 퍼진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미시간의 주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대규모 표본을 모집했다. 이들 중 일부에게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소상히 물었다. 그리고 다른 일부에게는 그들과 관심사와 가치가 같은 다른 지역 사람은 똑같은 설문에 어떻게 응답할지 예상하라고 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리 가족 토론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예상대로 두 지역 학생들은 기후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랐다.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자기 지역 기후를 즐겼고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중서부 학생들은 경멸했다. 그러나 기후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결정은커녕 캘리포니아 학생들과 중서부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모로나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내만이 아니었다. 두 지역 학생들도 똑같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오류를 추적해 보니 기후의 중요성을 과장한 게 원인이었다. 우리는 이 오류를 주목 착각이라 불렀다. 주목 착각의 본질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칙이다. 여기서는 기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행복의 다른 요소는 지나치게 경시한 경우다. 이 착각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보려면 몇 초만 시간을 내어 다음 문제를 생각해 보라. 당신 차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바로 대답해 보라. 지금 가지고 있는 차를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는지는 본인이 잘 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보자. 당신 차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이 질문의 답은 다소 놀라울 수 있지만 간단 명료하다. 차를 생각하면 즐겁지만 또는 불쾌하지만 그런 일이 아주 흔치는 않다는 것이다. 보통은 운전할 때 차를 생각하지 않는다. 운전할 때는 대개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기분이 좌우된다.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은 자기가 차를 얼마나 즐기는지 따져볼 때 사실은 차를 생각할 때 차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는가 라는 훨씬 좁은 의미의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질문 바꿔치기 탓에 사람들은 차를 생각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무시하는데 일종의 지속시간 무시다. 그 결과로 주목 착각이 일어난다. 자기 차를 좋아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을 과장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새 차 구입을 고민할 때만이 아니라 현재 차의 장점을 생각할 때도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행복을 판단할 때도 비슷한 편향이 일어나 판단을 왜곡한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행복을 질문받으면 여름에 하이킹을 즐기거나 따뜻한 겨울 날씨에 감탄하는 등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한 경험을 즐기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기 쉽다. 주목 착각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런 일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 게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면 삶 전체를 평가할 때 기후를 생각하는 일은 거의 없다. 평생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은 사람이라면 캘리포니아에 산다는 것은
발가락이 10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좋은 일이지만 평소에 발가락 수를 생각하지는 않는다. 삶의 특정 부분을 생각할 때 그와 대비되는 생각이 쉽게 떠오른다면 그 특정 생각이 더 부각된다. 기후가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최근에 오하이오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적극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의 반응은 다른 캘리포니아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 이사한 뒤 몇 년 안에 삶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받으면 이사가 떠오르고 두 곳의 대조적인 기후가 떠오르기 쉽다. 그러면 당연히 캘리포니아가 더 좋을 테고 삶에서 그 부분에 주목한 탓에 그것의 진짜 비중을 왜곡할 수 있다. 하지만 주목 착각은 위안을 주기도 한다.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뒤로 정말로 더 행복하든 그렇지 않든 기후를 생각하다 보면 더 행복하다고 믿게 된다. 주목 착각 탓에 타인의 행복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행복도 나아가 미래의 행복까지도 오판할 수 있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하루 중 몇 퍼센트를 우울한 기분으로 보낼까? 이 질문을 받으면 거의 틀림없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의 기분을 추측하는데 관련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 추측이 맞을 것이다. 사고 피해자는 사고가 일어나고 한동안은 다른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지고 관심도 멀어진다. 예외라면 만성적 고통, 큰 소음,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다. 고통과 소음은 생물학적으로 주의를 끄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우울함에는 절망적 생각에 자기 강화적 순환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는 상황에 적응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는 그런 예외가 아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들도 사고가 나고 빠르면 한 달 정도만 지나도 일상의 절반 이상은 꽤 괜찮은 기분으로 살아간다. 물론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분명 침울해지기야 하겠지만 이들도 대부분의 시간은 일하고 책 읽고 친구들과 농담을 즐기고 신문 정치면을 보고 분노도 하면서 지낸다. 이런 때면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대개는 이들의 체감 행복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면 상황 자체를 생각하는 일이 점점 줄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반신 마비나 결혼 같은 삶의 장기적 환경은 대부분 그것에 주목할 때만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할 때의 특권 하나는 연구 논문을 심사하면서 똑똑한 학부생들을 지도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경험 하나는 베루리아 코니 설문조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던 프로젝트다. 이 설문에서 응답자들에게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은 하루 중 몇 퍼센트를 우울한 기분으로 보낼 것 같으냐고 물었다. 베루리아는 응답자들을 둘로 나눠 한 부류에서는 하반신 마비를 일으킨 사고가 한 달 전에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또 한 부류에게는 1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해주었다. 각 응답자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 있는지도 말해야 했다. 하반신 마비가 최근에 일어났다고 들은 응답자 중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을 아는 이들은 그들이 전체 시간 중 75%를 우울하게 보내리라고 추정했고 그런 사람을 몰라 상상에 의존해야 했던 이들은 그들이 70%의 시간을 우울하게 보내리라고 추정해 두 집단이 거의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에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고 들은 응답자 중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이들은 그들이 전체 시간 중 41%를 우울하게 보내리라고 했고 그런 사람을 모르는 이들은
평균 68%라고 대답해 두 집단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신체 조건에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목격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적응 과정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복권에 당첨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와 1년이 지났을 때 당첨자의 기분을 판단하는 조사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유형이 나타났다. 우리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 그리고 만성질환이나 그 밖의 힘든 상황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체감 행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삶을 평가하라는 질문을 받으면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의 삶과 자기가 살아온 삶이 모두 떠오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결장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 결과 환자의 체감 행복과 삶에 대한 평가가 극적인 차이를 보였다. 경험 표지법으로 조사해 보면 이 환자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체감 행복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결장루 수술 환자는 병이 없이 산다면 수명 단축도 얼마든지 감수하려 들 것이다. 게다가 결장루가 복원된 환자는 끔찍했던 시간을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남은 수명을 더 포기하려 할 것이다. 여기서도 같은 삶을 두고 경험하는 자아는 제법 수월하게 참아내는데 기억하는 자아는 심각한 주목 착각에 빠지는 성향을 보인다. 데니얼 길버트와 티머시 윌슨은 희망 오류, 어떤 대상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라는 착각으로 그것을 원하는 현상이라는 말을 소개하면서 감정 예측 오류에서 나온 나쁜 선택을 설명했다. 희망 오류는 일상어로 사용할 만하다. 길버트와 윌슨이 주목주의라고 부르는 주목 착각은 희망 오류의 주요 진원지다. 특히 주목 착각에 빠지면 중요한 구매나 바뀐 환경이 미래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과장하기 쉽다. 삶을 일부 바꿔놓을 다음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승차감이 좋은 새 차 구입하기와 포커 모임이나 독서 모임 등 매주 만나는 모임에 가입하기. 둘 다 처음에는 참신하고 흥미롭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는 운전 중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지만 열심히 참석하는 사회적 교류에는 늘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둘의 큰 차이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칙 때문에 차의 장기적 이익은 과장하기 쉬운 반면에 이를테면 테니스나 첼로 배우기처럼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일 또는 사교 모임에 관해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주목 착각은 흥미로운 물건을 보거나 흥미로운 경험을 할 때 나중에는 관심이 없어질지언정 처음에는 그것을 좋아하게 하는 편향을 만든다. 그리고 지속 시간이 무시되는 탓에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하는 경험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시간, 그리고 다시 시간. 5부에서는 시간의 역할이 후렴구처럼 반복되었다. 경험하는 자아의 삶을 일정한 가치를 지닌 순간의 연속으로 묘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어떤 사건의 가치는 단순히 매 순간 가치의 합, 쾌락 측정기 총합이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사건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아도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하지만 그 이야기나 선택은 시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아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순간들, 특히 시작, 정점, 종점이 중심이 된다. 지속, 시간은 무시된다. 우리는 이처럼 어느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을 찬물에 손 넣기 실험과 비올레타 이야기에서 목격했다. 그런가 하면 전망 이론에서는 형태가 다른 지속시간 무시를 목격했는데 이때는 어떤 상태가 그 상태로의 이행으로 나타난다. 복권에 당첨되면 당분간 지속될 새로운 상태의 부가 생긴다. 그러나 결정 효용은 새로운 상태를 획득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의 예상 세기에 해당한다.
이후에 관심이 시든다거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무시한 채 오직 한순간의 반응만 고려한다. 이처럼 새로운 상태로의 이행에 주목하되 시간의 흐름과 적응은 무시하는 현상은 만성적 질병에 대한 반응을 예상할 때도, 그리고 물론 주목 착각에서도 나타난다. 주목 착각에 빠지면 선별된 순간에만 집중하고 다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무시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인간의 정신은 이야기에는 능숙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처리하는 데는 서툴러 보인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행복에 관해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순한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더러는 과학 발전이 우리를 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한다. 삶을 돌아볼 때와 관련한 말들. 그는 멋진 차를 사면 더 행복해지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감정 예측 오류였다. 그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기분이 영 안 좋다. 오늘은 그에게 업무 만족도를 묻지 않는 게 좋겠다. 그는 거의 항상 생기 넘쳐 보이지만 행복하냐고 물으면 아주 불행하다고 말한다. 그 질문을 받으면 최근의 이혼이 떠오르는 게 분명하다. 큰 집을 사도 장기적으로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주목 착각에 빠질 뿐이다. 그는 두 도시를 오가며 시간을 나눠 쓰기로 했다. 아마도 심각한 희망 오류 사례가 아닐까 싶다. 결론. 나는 가상의 인물 둘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해 두 종류의 경제 주체를 살펴보고 두 자아로 끝을 맺었다. 두 인물은 빠르게 생각하고 직관적인 시스템 1, 그리고 느리게 생각하고 고심하면서 시스템 2를 감시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시스템 2다. 두 종류의 경제 주체는 이론의 토대에 발을 딛고 사는 허구의 이콘,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 행동하는 인간이다. 두 자아는 실제로 살아가는 경험하는 자아, 그리고 삶의 점수를 기록하고 선택하는 기억하는 자아다.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차이를 반영한 사례를 뒤에 것부터 몇 가지 살펴보겠다. 두 자아. 기억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자아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은 애초에 내 생각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다. 초기에 실시한 찬물에 손 넣기 실험에서 지속시간 무시와 정점과 종점 원칙이 합쳐져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선택이 나왔다. 사람들은 왜 불필요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우리 실험 참가자들은 이 선택을 기억하는 자아에 맡겼다. 실제로는 더 고통스러웠는데도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은 실험을 선호하는 자아다. 기억의 질을 따진 선택이 옳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 그렇다. 그러나 찬물에 손 넣기는 정신적 외상을 입을 만한 일은 아니다. 객관적 관찰자가 실험 참가자 대신 선택을 해준다면 고통을 겪는 참가자의 경험하는 자아를 생각해 빨리 끝나는 실험으로 골라줬을 게 틀림없다. 실험 참가자가 자신을 위해 고른 선택은 분명히 실수였다. 베르디의 오페라에서 30년 또는 60년을 고통 없이 산 젠의 삶에서나 이야기를 평가할 때 나타나는 지속시간 무시와 정점과 종점 원칙은 똑같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전체 삶을 마지막 순간으로 평가하거나 어떤 삶이 더 바람직한지 결정할 때 지속시간에 비중을 두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 기억하는 자아는 시스템 2가 구성한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아가 사건과 삶을 평가하는 방식에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기억의 특징이다. 지속시간 무시와 정점과 종점 원칙은 시스템 1에서 나오고 시스템 2의 가치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지속시간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우리 기억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과거에 대한 평가를 지배하는 규칙은
시간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에 좋은 지침이 못 된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시간은 궁극적으로 유한한 자원이지만 기억하는 자아는 그 현실을 무시한다. 지속시간 무시가 정점과 종점 원칙과 합쳐지면 장기간 그런 대로 행복한 것보다 단기간의 격렬한 쾌감을 선호하는 편향을 유발한다. 똑같은 편향이 정반대로 나타나면 약한 고통이 오래 지속될 때보다 격렬하지만 참을 만한 고통이 짧게 지속될 때 더 두려움을 느낀다. 지속시간을 무시하다 보면 가벼운 불쾌감이 오래 지속되어도 그것이 끝나면 상황이 더 나아진다는 이유로 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장기간 행복할 기회가 생겨도 결말이 별로일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버린다. 이 생각을 불편한 지점까지 연장해 보려면 흔히 하는 훈계를 생각해 보라. 하지 마. 후회할 거야. 현명한 조언처럼 들린다. 후회가 예상된다는 것은 기억하는 자아가 내린 판단인데 우리는 그 판단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기억하는 자아의 관점이 항상 옳지는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는 자아를 염두에 둔 채 쾌락 측정기를 객관적으로 관찰한 사람이라면 다른 조언을 내놓을 것이다. 기억하는 자아의 지속시간 무시와 정점과 종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 그리고 사후 판단 성향이 합쳐지면 실제 경험을 왜곡해서 판단한다. 반대로 지속시간에 비중을 둔 행복의 개념은 기억에 남을 순간이든 그렇지 않은 순간이든 삶의 모든 순간을 똑같이 취급한다. 삶의 어떤 순간은 기억에 남을 만해서 또는 중요해서 다른 순간보다 더 비중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을 회고하며 보내는 시간도 지속시간에 포함되어 비중이 더해져야만 한다. 또 어떤 순간은 이후의 경험을 바꿔 놓음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1시간 연습하면 몇 년 뒤에 바이올린을 여러 시간 연주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짧지만 끔찍한 사건의 비중에는 그것이 촉발하는 장기적 고통의 총 지속 시간이 더해져야 한다. 지속 시간에 무게를 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을 만하다거나 의미가 있다는 판단은 그 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가능하다. 늘 기억하겠다거나 지금은 의미 있는 순간이다 라는 표현은 아무리 진실하게 말해진다 해도 거짓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종종 거짓인 약속 또는 예측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런 말 중 상당수는 10년이 지나면 까마득히 잊힐 것이다. 지속 시간에 비중을 두는 논리는 설득력은 있어도 행복을 가늠하는 완벽한 이론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과 기억하는 자아를 동일시하고 자기 삶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희망을 무시하는 행복 이론은 지속될 수 없다. 하지만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무시한 채 오로지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만 집중하는 이론 또한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기억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는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의 이해관계가 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철학자라면 오랜 시간 씨름할 수 있는 문제다. 두 자아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는 비단 철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의료와 복지 분야에서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를테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부전 같은 다양한 장애나 병을 치료하는 데 투자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할까? 사람들이 그 상태를 두려워하는 정도로,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으로, 아니면 환자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픈 욕구의 세계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환자들이 기꺼이 감수하려는 희생으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또는 결장로와 신장투석의 고통 순위는 고통의 세계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당장 쉬운 해법은 없지만 워낙 중요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행복 측정치를 정부 정책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최근 유럽의 여러 학계와 정부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이제는 사회적 고통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가 실업률, 신체 장애, 소득 등과 더불어 국가적 통계에 포함될 날이 올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큰 진전을 거둔 프로젝트다. 이콘과 인간. 일상적 대화에서 어떤 사람을 reasonable 이라고 하면, 즉 사리 분별이 있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와 이성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그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현실과 조화를 이루며 그의 선호도가 그 자신의 이익과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가 하면 rational 이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말에는 심사숙고하고 꼼꼼히 계산하는 등 다소 냉정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rational 한 사람은 곧 reasonable 한 사람이다. 그러나 경제학자와 결정 이론가에게 합리적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들에게 합리성을 검증하는 유일한 잣대는 믿음과 선호도가 타당한가, 분별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이다.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이 한결같다면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다. 사랑받기보다 증오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그 선호도가 한결같다면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다. 이때의 합리성은 논리적 일관성이며 타당성이나 사리분별과는 관계가 없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코는 합리적이지만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넘친다. 이코는 점화 효과,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칙, 좁은 틀짜기, 내부 관점, 선호도 역전에 말려들지 않겠지만 인간은 그것들을 일관되게 피할 수 없다. 일관성으로 정의된 합리성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싶게 제한적이며 유한한 정신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논리 규칙들을 요구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은 합리적일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을 비합리적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비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합당한 주장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느낌을 풍기는 센 말이다. 나는 아모스와의 공동 연구가 인간의 선택은 비합리적이라는 증거로 사용될 때면 곧잘 몸이 오그라든다. 사실 우리가 증명한 것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는 인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 인간은 비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종종 더 정확한 판단과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책과 제도가 그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은 해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적잖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저명한 시카고 경제학파의 해석대로 인간의 합리성을 신뢰하는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고가 있는데,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 인간을 보호하려는 행위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부도덕하다는 생각이다. 합리적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며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밀턴 프리드먼은 유명한 저서 선택할 자유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쳤다. 경제의 주체는 합리적이라는 단정은 자유지상주의자가 공공정책을 평가하는 지적 기반이 된다.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 선택권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상품을 분배하는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이들의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시카고 학파의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합리적 중독 이론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강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대단히 선호하는 합리적 행위자는 어떻게 합리적 결정을 내려
미래의 중독을 그 결정의 결과로 받아들이는지를 설명한다. 나는 이 논문의 저자 중 한 사람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시카고 학파 게리 베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가벼운 말투로 그러나 전적으로 농담만은 아닌 주장을 폈는데 비만이 유행병처럼 퍼지는 이유를 조만간 당뇨병 치료법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에서도 찾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이 주장에는 새겨들을 점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부터 조사해야 한다. 타당성 이유가 없을 때라야 비로소 심리적 해석을 해야 한다. 어쩌면 베커의 비만에 대한 설명이 그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이콘의 나라에서는 정부가 손을 떼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기 선택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헬멧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자유지상주의자는 그의 선택을 지지할 것이다. 사람들이 노후 대비 저축을 하지 않겠다거나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겠다고 할 때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런 입장에는 덜어 냉정한 구석도 있어서 은퇴에 대비해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은 노인은 식당에서 음식을 실컷 먹어놓고 음식값이 많이 나왔다고 투덜대는 사람만큼이나 동정심을 얻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시카고 학파와 극단적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거부하는 행동경제학자들은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 자유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가치여서 양쪽 모두 자유를 지지한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삶은 인간의 합리성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행동경제학자 중에도 시민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거나 정신건강에 좋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보라고 강요하는 국가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들 생각에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나쁜 선택을 한 개인과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행동경제학자가 부딪히는 딜레마다.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은 합리적 행위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부딪히지 않는다. 이 학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공짜로 여긴다. 2008년에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와 법학자 캐스 선스타인이 공동으로 넛지를 썼고 그 책은 곧바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행동경제학자의 경전이 되었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인간에 대비되는 이콘도 그중 하나다. 그리고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몇 가지 방법도 제시했다. 세일러와 선스타인은 국가나 기관이 넛지, 즉 사람들의 옆구리를 슬쩍 찔러 장기적으로는 자기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리게 해야 한다는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연금 가입을 기본 옵션으로 지정한 제도는 그 사례 중 하나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고 가입하지 않고 싶다면 간단히 거부 옵션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하는 정책을 두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개인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틀짜기 하느냐. 세일러와 선스타인은 이를 선택 설계라 부른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간섭은 앞에서 설명했던 건전한 심리학을 기초로 한다.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은 당연히 정상적인 선택으로 인식된다. 정상적인 선택에서 벗어나려면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더 책임을 져야 하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회할 확률도 높다. 이런 요소들은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을 안내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약점인 시스템 1의 별난 성향과 시스템 2의 게으름을 타인이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이 이콘보다 더 크다. 합리적 행위자는
신중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모두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코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부 사항을 모두 읽고 이해하는 반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 부도덕한 기업은 세부 사항을 읽지 않고 습관적으로 서명하는 고객의 성향을 이용해 중요한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하되 고객은 읽지 않고 지나치도록 계약서를 만들어 상당한 합법적 이익을 챙긴다. 이때 극단적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 내포된 해악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상으로 고객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정보를 적은 글씨가 깨알처럼 작거나 용어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코는 글자가 작아도 중요한 정보라면 놓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너치는 기업에게 인간 고객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계약서를 만들라고 권장한다. 권장사항 가운데 일부는 고객이 더 많은 정보를 알면 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에 심각한 반발에 부딪혔는데 좋은 징조다. 기업이 더 나은 상품으로 경쟁하는 세계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능숙한 기업이 승자가 되는 세계보다 더 나은 세계가 아니겠는가.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두루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행동경제를 도입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내일은 좀 더 저축을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진보층뿐 아니라 극단적 보수층까지 지지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재정 설계로 직원이 여기에 서명하면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한 액수를 직원을 위해 적립하되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적립액을 일정한 비율로 늘린다. 적립액 인상은 직원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실행된다. 리처드 세일러와 슐로모 버나치가 2003년에 제안한 이 놀라운 혁신안 덕에 저축률이 올라가고 노동자 수백만 명의 미래가 밝아졌다. 이 책의 독자라면 이 정책의 탄탄한 기반이 된 심리 원칙을 알아차릴 것이다.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즉각적 손실에 대한 저항을 피하고 저축률 인상을 임금 인상에 묶어둠으로써 손실을 이미 정해진 이익으로 돌려 손실을 감당하기 쉽게 만들고 자동 실행 정책으로 시스템 2의 게으름을 노동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게 이용한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며 잘못된 지시나 계략은 없다. 자유지상주의적 온정주의의 장점은 영국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영국 보수당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성향의 정치인들에게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작은 조직을 만들어 이 행동과학 원칙을 이용해 정부를 도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이 조직의 공식 명칭은 행동통찰팀이지만 정부 안팎에서 쉽게 너찌팀으로 불린다. 세일러는 이 팀의 고문이다. 선스타인은 너찌를 쓴 뒤에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정보규제 사무국 국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교훈을 정부 조직에 적용할 절호의 기회였다. 이 책의 독자라면 명확하고 단순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 공개를 권장하는 정책을 비롯해 구체적 권고 정책 이면의 논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독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손실에 주목해 잠재적 결과를 틀짜기 한다면 이익에 주목할 때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도 알 수 있다. 연비 정보를 공개할 때 틀짜기 방식을 규제하는 사례는 앞에서도 언급했다. 같은 맥락의 사례로는 건강보험 자동 가입이라든가 올바른 식습관을 소개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음식 피라미드 그림을 균형 잡힌 음식으로 가득 찬 음식 접시 그림으로 대체한다든가 미국 농무부가 육류 제품의 90% 지방 제거 같은 문구를 사용하되
그것과 글자 색깔, 크기, 서체, 배경 색깔을 동일하게 해 살코기 함량 표기 근처에 지방 10%란 문구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 등이다. 이콘과 달리 인간은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며 정보를 제공하되 자유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런 도움을 줄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두 시스템. 이 책은 정신작용을 가공의 두 인물, 즉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과 애써 작동해야 하는 시스템 2의 불편한 상호작용으로 묘사했다. 이제 독자는 두 시스템의 성격에 꽤 익숙해져서 서로 다른 상황에 그 둘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두 시스템이 뇌에서든 어디서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할 것이다. 시스템 1이 X를 한다 라는 말은 X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시스템 2가 동원되어 Y를 한다 라는 말은 흥분이 고조되고 동공이 확장되며 주의가 집중되고 Y가 실행된다는 말을 역시 달리 쉽게 표현한 것이다. 내가 그렇듯이 독자도 시스템이라는 표현이 이해에 도움이 되고 또 시스템의 실제 존재 여부를 혼동하지 않은 채 그 작동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다. 이제 꼭 필요한 경고를 했으니 이 용어를 끝까지 마저 사용하겠다. 주의 깊은 시스템 2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다. 시스템 2는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선택을 하지만 종종 시스템 1에서 나온 생각과 감정을 지지하거나 합리화한다. 자신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낙관적인 이유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동생이 생각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이 싫은 이유는 그가 나를 치료하는 치과 의사를 닮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기억을 더듬어 그럴듯한 다른 이유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낸 이야기를 진짜로 믿어버린다. 그러나 시스템 2는 단지 시스템 1의 옹호자가 아니다. 시스템 2는 어리석은 생각과 부적절한 충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게도 한다. 주의 집중은 수많은 경우에 더 나은 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딴 생각을 하면서 좁은 길을 운전할 때의 위험을 생각해보라. 비교나 선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등의 필수다. 하지만 시스템 2는 합리성에 본보기는 못된다. 시스템 2의 능력은 제한적이며 시스템 2가 사용하는 지식 역시 제한적이다.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할 때 항상 명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며 실수를 하는 이유는 갑자기 끼어든 부정확한 직관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시스템 2의 지식의 한계 탓에 실수를 할 때도 자주 있다. 나는 시스템 1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고 이 책에서 여러 쪽을 할애해 시스템 1의 탓으로 보이는 직관적 판단과 선택의 오류를 설명했다. 그러나 몇 쪽을 할애했는가는 직관적 사고의 경이로움과 단점의 균형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는 못 된다. 시스템 1은 잘못된 행동의 진원지인 경우가 많지만 옳은 행동의 진원지 역시 시스템 1일 때가 많으며 우리 행동은 대개 옳다. 일상적으로 우리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것은 시스템 1이고 대개는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때의 경이로움 하나는 연상기억 속에 존재하는 세계는 다채롭고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연상기억은 단 몇 초 만에 여러 평범한 사건에서 의외의 사건을 구별해내고 그 의외의 사건 대신 원래 예상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생각해내며 평범한 사건이든 의외의 사건이든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인과관계를 자동적으로 나타낸다. 기억은 우리가 살면서 터득한 능력의 방대한 목록도 보유하고 있어서 길을 가다가 큰 돌을 보면 돌아가는 행위부터 고객의 분노가 폭발할라 치면 얼른 피해가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는다. 이런 기술을 습득하려면 주변 환경이
규칙적이어야 하고 연습할 충분한 기회가 있어야 하며 사고와 행동이 올바른지 알려줄 빠르고 분명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마침내 기술이 늘고 머릿속에 재빨리 떠오르는 직관적 판단과 선택이 거의 정확해진다. 이 모두가 시스템 1의 작동, 즉 저절로 빠르게 일어나는 과정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고 능률적으로 처리한다면 시스템 1의 기술이 늘었다는 표시다. 이처럼 능숙하게 대처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런 대처가 불가능한 일도 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7 곱하기 24를 묻는 질문처럼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시스템 2가 소환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1이 망연자실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시스템 1은 능력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이런저런 계산을 남발한다. 시스템 1은 한 가지 문제의 답을 찾을 때 관련 있는 여러 문제에 동시에 답을 찾아낸 다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답으로 애초 질문의 답을 바꿔치기 한다. 이것이 어림짐작인데 이렇게 나온 답이 진짜 답보다 더 간단하거나 소박하다는 보장은 없다. 단지 더 쉽게 떠오르고 계산이 더 빠르고 쉬울 뿐이다. 어림짐작에서 나온 답은 무작위 답이 아니며 정답에 가까울 때도 제법 있다. 물론 덜어는 완전히 오답이다. 시스템 1은 정보를 다룰 때 인지적 편안함에 의지하지만 그것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지는 않는다. 직관적 답은 능숙한 기술에서 나온 것이든 어림짐작에서 나온 것이든 빠르게 그리고 자신 있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시스템 2가 능숙한 기술에서 나온 답과 어림짐작에서 나온 답을 구별할 쉬운 방법은 없다. 시스템 2가 의지할 방법이라고는 천천히 스스로 답을 내보려고 시도하는 것뿐인데 워낙 게을러 그 일이 선뜻 내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방망이와 공 문제에서 그랬듯이 시스템 1이 내놓는 많은 제안이 최소의 검토만 거친 채 쉽게 통과된다. 시스템 1이 오류와 편향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칙, 세기 짝짓기, 연상적 일관성 같은 시스템 1의 특징은 예측 가능한 편향과 인지 착각을 유발하는데 그 예는 기준점 효과, 비회귀 예측, 과신 등 무수히 많다. 편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가 따르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의 힘으로 판단과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내 경험상 시스템 1은 쉽게 교육할 수 없다. 내 직관적 사고는 주로 나이 덕분인 듯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내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전만큼이나 여전히 과신, 극단적 예측, 계획 오류에 휘둘린다. 연구를 하면서 나아진 것이라고는 오류가 나기 쉬운 상황을 알아보는 능력뿐이다. 이를테면 이 숫자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거나 틀짜기를 달리하면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그리고 내 실수보다는 남의 실수를 알아보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했다. 시스템 1의 오류를 막는 법은 원칙적으로는 간단하다. 인지 지뢰밭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감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시스템 2의 강화를 요청하라. 다음에 밀러리어 착시를 다시 만나면 이 과정을 거칠 것이다. 두 직선의 방향이 다른 꼬리가 달렸다면 눈에 보이는 직선의 길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알아차린다. 안타깝게도 이 현명한 판단은 정작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직전에 경고음이 크게 울려주길 모두가 바라지만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오감을 통해 지각한 뒤에 그것을 머릿속에서 해석해 받아들이는 인지 과정을 놓고 볼 때 인지 착각은 대개
지각 착각보다 알아채기가 어렵다. 잘못된 직관의 목소리는 크고 선명하지만 이성의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희미하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두고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는 직관의 의문을 제기하기가 내키지 않는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의심 따위는 품고 싶지 않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뢰밭에 들어가려 할 때보다 남이 지뢰밭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볼 때 그 지뢰밭을 알아보기가 훨씬 쉽다. 행위자보다 관찰자가 인지적으로 덜 빠르고 정보에 더 개방적이다. 이 책을 쓰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나 남 이야기를 수군대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이유도 그 때문이다. 오류를 피하는 데는 개인보다 조직이 한 수 위다. 조직은 당연히 좀 더 천천히 생각하고 체계적 절차를 도입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조직은 정교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참고, 부류 예측이나 실패 사전 점검 같은 유용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실행할 수 있다. 조직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조직 특유의 어휘를 제공해 사람들이 지뢰밭에 다가갈 때 서로를 세심히 살펴주는 문화를 장려할 수 있다. 조직은 주된 생산품이 무엇이든 간에 판단과 결정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모든 공장은 초기 설계에서 제작에서 최종 점검에서 상품의 질을 보장하는 방법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단계를 결정 생산에 대입하면 해결할 문제 틀짜기하기, 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기, 그리고 심사숙고와 검토다. 결정이라는 상품의 질을 높이려는 조직은 이들 각 단계에서 효율을 높일 방법을 수시로 궁리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조직은 대부분 대형 사고를 겪은 뒤에야 총체적 점검을 실시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상시적으로 품질 관리를 해야 한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많다. 효율적 회의 진행에 꼭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체계적 훈련도 그 중 하나인데, 놀랍게도 조직은 이런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풍부한 어휘는 건설적 비판 기술의 필수다. 의료 행위에서처럼 판단 오류는 진단으로 잡아내는데 여기에는 정확한 어휘가 필수다. 병명은 취약성, 환경 요소, 증상, 예후, 간호 등 그 질병에 대해 알려진 모든 것이 매달린 갈고리와 같다. 마찬가지로 기준점 효과, 좁은 틀짜기, 과도한 일관성 같은 말들은 편견, 편견의 원인과 영향, 편견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기억에서 불러 모은다. 정수기 앞에서 남 이야기를 수군댈 때 좀 더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는 것과 더 나은 결정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미심쩍어 하며 머뭇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지금 남의 일을 두고 잡담을 나누는 사람들과 앞으로 비판을 늘어놓을 사람들의 목소리를 상상하는데 더 능숙할 때도 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양 있고 공정한 사람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자신의 결정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으로도 평가받으리라고 예상할 때 더 나은 선택을 내릴 것이다.